혼자 눈뜨는 아침. 이경자. 다섯 번째 이야기. 과거를 찾아서. 태경은 눈이 아리도록 출입구를 바라보았다. 약속 시간에서 20분이 지날 때까지는 들고 간 신문을 펼쳐보며 보리차를 마셨는데 더 늦어지자 불현듯 온갖 불길한 상상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미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태희를 불러내려고 한 것부터 옳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져 자신의 짧은 소견을 속으로 탓하기까지 했다. 태희는 태경의 속을 15분이나 더 태운 뒤에야 경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언니가 웬일이야? 태희는 배우처럼 길게 퍼머해서 늘어뜨린 머리를 뒤로 젖히며 물었다. 난 사고 났는 줄 알았잖아. 태경이 눈을 흘기며 낮게 꾸짖었다. 언니, 서울은 이 정도는 봐줘야 해. 우리 동네 전철 없는 거 알지? 태희는 태경의 옆자리에 앉아서 새삼스런 눈길로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튼 무사히 왔으니 다행이다. 언니도 걱정이 드는 걸 보니 늙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늙어? 아니, 우아한 중년 부인. 태희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사실이지 뭐. 우아한만 빼면. 태경이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며 침울하게 말했다. 태경은 자주 오그린 자신의 한 손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정작 눈의 초점은 손에가 있지 않았다. 잠깐 사이에 그의 표정은 아주 깊거나 먼 곳으로 달려가는 듯했다. 태희는 태경의 예사롭지 않은 표정이 신경에 쓰였다. 언니가 웬일이야? 그래서 만나자마자 물었던 말을 되물었다. 나이가 11살이나 차이 나는 언니라 믿음직스럽기는 해도 한편으론 어려운 사이기도 했다. 그리고 언니는 집안 살림에만 파묻혀 지내는 낡은 현모양처라고 태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백화점으로 불러낸 것도 수상쩍은데 게다가 표정은 너무도 언니답지가 않았던 것이다. 태경은 흡사 귀머거리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언니, 형부 자주 오시나? 태희는 문득 태경에게 일어났을 고민이 짐작되어 주급하게 물었다. 지방 근무하는 가장들에게 어떤 추문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걸 다룬 신문기사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형부. 태경은 속으로 이 말을 되받아 읊조려보며 동생을 쳐다보았다. 왜 형부라는 낱말이 생경하게 들렸는지 알 수 없었다. 형부 여수 가신 지 꽤 오래되었지? 태희가 다시 물었다. 태경은 어려운 문제라도 푸는 표정을 짓더니 의외로 글쎄 이렇게 대답했다. 무덤덤한 목소리였다. 언니 불안하겠다. 태희는 가볍게 이런 말을 내놓고는 이내 언니를 자극할 것 같아 마음이 쓰렸다.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지 오래되었어. 태경이 나직하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태경은 이 말을 할 때 왠지 가슴이 서늘하고 개운해지는 느낌을 느꼈는데 태희는 반대로 태경의 목소리에서 속 깊은 우울과 외로움을 감지했다. 무슨 일 있구나. 태희는 태경보다 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 태경은 이렇게 물었다. 형부가 바람났어?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깐. 그럼 왜 언니 같은 살림꾼이 옷을 사겠다고 그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태희는 행여 말이 씨가 될까 두려움을 느끼며 죽는다는 데를 소리 죽여 가만히 말했다.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도 내가 이상하게 보이니?
내가 어디 달라져 보이니? 태경은 이렇게 묻고 싶었다. 며칠이나 잠을 설쳤건만 피곤하지도 않고 밥을 잘 못 먹는데도 배가 고픈 걸 모르고 지내길 몇몇 날이나 지났을까. 멀고 먼 비밀의 새끼를 어떻게 태희에게 설명하리. 언니, 속상한 건 말해야 한대. 몸에 든 것만 병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잖아. 병은 소문을 내야 고칠 수 있다니깐. 태희는 아주 열심히 생각을 모아 언니를 위해 조언했다. 태경은 웃으며 태희의 손을 잡았다. 장밋빛 손톱이 길어서 요염스러웠다. 넌 보기보다 노인 같은 말을 잘하는구나. 그렇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아. 네 눈엔 불행해 보이니? 태경이 이렇게 말할 때 태희는 새삼스런 눈길로 태경을 바라보았다. 혹시 언니 애인 생긴 거 아니야? 태희는 순전히 농담으로 말했다. 이게 넌 무슨 그런 말을 다 하니? 태경은 갑자기 불어난 강물 앞에 섰을 때 같은 황망함을 느끼며 허겁지겁 받아넘겼다. 그러나 말보다 먼저 얼굴이 불화로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하지만 태희는 태경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난 알아, 언니. 사랑하면 눈이 달라져. 언니 눈이 지금 그래. 촉촉하게 젖었어. 그리고 반짝이잖아. 난 다 안다니까. 태희가 중얼거렸다. 얘, 너 자꾸 이러면 나 그냥 간다. 언니를 괴롭힐래? 태경은 속이 상하다 못해 울상이 되어 말했다.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언니 지금 괴로워? 태희는 여전히 심각했다. 그래, 괴롭지 않겠니? 엉뚱한 소리로 사람을 궁지에 몰고. 태경은 고개를 깊이 떨구고 마냥 구겨진 목소리로 말했다. 태희는 감정을 고르려는 듯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젠 태경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차라리 다 말해버릴까? 태경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내 그 생각을 지웠다. 44세 나이에 외간 남자한테 빠진 걸, 그런 걸 어떻게 어린 동생에게 고백이랍시고 말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아무래도 그건 추 한 말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추 한 말이라고 생각할 때 태경의 기분만 그러할 뿐 그 기분이 그의 마음까지 물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마치 강 건너 불처럼. 난 언니가 좋아. 갑자기 태희가 태경의 팔짱을 끼며 어리광 부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태경은 물었다. 난 말이야, 옛날에 언니가 시 써서 상 받아왔던 거 기억나? 언니 방에 들어가면 벽에 시가 붙여져 있었잖아. 태희는 추억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니? 넌 그때 아주 어렸을 텐데. 국민학생이었지 뭐. 기억력도 좋다 얘. 난 한때 언니 같은 여자가 되고 싶었다. 어렸을 때지만. 그랬니? 지금은 실망이지? 실망이었는데 방금 언니가 다시 좋아졌어. 태희가 말했다. 태경은 감회에 잠겨들었다. 그때가 언제였던가. 태경이 아직 20도 되기 전이었다. 집에서 오래도록 구독하던 신문에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가 빙하기라는 것이었다. 태경에겐 그때까지도 시인은 그저 신비스런 존재였다. 그런 시절의 태경에게 빙하기는 차라리 고통 같은 것이었다. 그 헐벗은 비행장 옆, 낡은 예레미야 병원 가까이 29살의 강한 그대가 죽어 있었지. 장 바티스트 클라망스. 스토브조차 꺼진 다락방 안 추운 빙벽 밑에서 검은 목탄으로 대생한 그대 어두운 얼굴을 보고 있으면 킬로만자로의 눈 속에 묻혀있는 표범 이마,
빛나는 대리석 토르소의 흰손이 떠오르지. 지금 낡은 예레미야 병원 가까이에 지붕에도 눈은 내리고 겨울이 빈나무 허리를 쓸며 있을 때 태경은 빙하기를 떠올렸다. 태경은 그 시를 책상머리에 붙여놓고 지낸 적이 있었다. 애는 잘 크지? 태경은 숙연한 기분에서 깨어나듯 조카의 안부를 물었다. 태희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직 어떤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표정이었다. 넌 그런 머리가 어울리네. 요샌 결혼하고 애 낳아도 처녀 같아 보이니. 우린 너무 심하게 살았지. 태경은 태희의 긴 퍼머 머리를 손가락 사이로 쓸어내리며 말했다. 태희는 관심이 없었다. 왜 언니는 시를 안 써? 아빠도 언니 보고 우리 시인이라고 놀리셨는데. 태희가 말했다. 재능이 없는 거지 뭐. 시인이 아무나 되는 거면. 태경이 말했다. 그래도 언니는 아직도 시인 같은 분위기를 가졌는데. 놀리니? 아니야, 정말 그래. 언니 나이에 그런 눈 감기가 쉽겠어. 넌 어려운 말도 할 줄 아는구나. 태경은 결코 싫지 않은 기분을 억지로 감추려 했다. 하지만 태희도 지지 않았다. 그렇게 의심이 많아지는 것도 갱년기 증세라는 거 아닐까? 태희는 언니의 표정을 속속들이 살피려는 눈빛을 하고 물었다. 갱년기 증세? 태경은 반사적으로 되물으며 어쩐 일인지 키득키득 웃었다. 태희도 동달아 따라 웃었다. 태희에겐 그 표현이 아무래도 코미디 같아서였다. 그러나 태경의 웃음은 짧았다. 웃음이 제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더 짙은 비애가 태경의 기분을 점령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느낌, 비애의 정서가 태경에겐 차라리 익숙했다. 언니! 태희가 낯빛을 바꾸며 태경을 불렀다. 태경은 지나가는 사람들과 유리벽 밖으로 보이는 상점 풍경을 느낌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왜 그래, 언니? 태희는 기복이 심한 언니의 정신 상태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괜찮아. 태경은 속으로 말했다. 지금 난 내 인생을 보았단다. 태경은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마치 유리의 어리는 자기의 모습처럼 사물들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자신의 생. 이 느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서 타인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쩌면 태경에게 한 생각이 떠올랐다. 호준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송두리째 이해해주지 않을까? 느낌의 힘으로, 그리움의 통찰력으로. 언니. 태희가 가라앉아 침울하기 그지없게 들리는 목소리로 다시 태경을 불렀다. 태경이 동생을 바라보았다. 언니는 다른 여자들하고 좀 달라. 난 그저 갱년기 증세라고 아무렇게나 까불어봤던 거야. 태희야, 그런 건 문제가 아니란다. 누가 뭐라고 이름 붙이건 사실 그런 건 뭐 그리 대단하겠니. 난 네가 좋아. 동생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고 즐겁고 사실 난 젊다고는 할 수 없잖니. 그리고 너무 갇혀 살아서 그렇게 굳어져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난지 내 인생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나 자신이 보고 싶어진다고 할까? 내 인생, 내 자신, 여자로서의 나 자신을 되찾고 싶다고 할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겠다. 태경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 태희는 태경의 말에 부피 속에 잠겨드는 야릇한 느낌을 경험했다. 어쩌면 네가 잘 보았나 몰라. 난 지난 봄부터 이상하게 자꾸 시가 생각난단다. 까맣게 잊고 지낸 보들레르나 아폴리네르가 생각나고 우습지? 태경이 앞에 진지함을
짐짓 가볍게 날려보내려는 듯이 우습지라고 말했지만 태희는 오히려 심각했다. 나야 뭐 언니한테 비하면 사실 너무 어리지 뭐.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태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잘 모르지만 왠지 언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좋은 일? 글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드네. 글쎄. 태경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글쎄 하고 감정의 뚜껑을 덮듯 했으나 그 밑으로 싱싱한 바닷내를 풍기며 솟아오르는 기쁨을 가슴 뿌듯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 좋은 일일 거야. 태경은 속으로 말했다. 태경의 눈이 청명한 햇살처럼 반짝이는 듯했다. 언니, 옷 살래? 태희가 물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널 만났잖니. 옷도 사 입어봐야 뭐가 좋고 어울리는지 안목이 생기지. 나도 내 분위기를 갖고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태희야, 그게 가능하겠니? 물론이야, 언니. 언닌 감각이 있다니깐. 꼭 사랑에 빠진 여자 있지?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 예, 누가 들을까 겁난다. 괜찮아, 언니.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거라고. 삶의 활력소라니까. 그게 바로 보약이야. 어떻게 그렇게 청산유수니? 사실이야, 언니. 나도 남자친구가 있어. 태희는 너무도 태연하게 아주 일상적인 말투로 말했다. 태경은 태희를 빤히 바라보다가 눈길이 마주치자 도망치듯 고개를 돌렸다.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결혼 생활이 한결 부드러워. 내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는 애가 많아. 태희가 이렇게 말할 때 태경은 속으로 남자친구라는 말을 씹어보았다. 남자친구라니 어떤 관계지?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왠지 태희에게 묻고 싶지가 않았다. 저녁하러 들어가야지. 태경은 전혀 다른 말을 꺼냈다. 언니만 괜찮으면 저녁 먹고 들어가도 돼. 애 혼자 있잖니. 놀이방에 같이 다니는 애 엄마가 데려온댔거든. 놀이방이라는 데가 믿을만하니? 무슨 뜻이야? 엄마가 기르는 것만 하겠냐고. 꼭 우리 시어머니 같은 소리를 하네. 언니, 애들은 일찍부터 어울려 자라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게 좋아. 난 아이를 낳을 수는 있어도 육아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러니? 태경은 세대 차이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면서 아주 멍청하게 느린 말투로 그러니 하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자신이 보아왔고 살아낸 세계와는 다른 세계가 바로 눈앞에 점령군처럼 포진해 있는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는 태희에게 맛본 다른 세계를 감히 알고자 하지 않았다. 왠지 그건 태희네 세대의 것이라고 여겨졌다. 태경은 태희를 앞세워 옷가게를 돌아보았다. 옷을 고르면서 이달에 형부 모르는 적금을 탔다는 자신의 비밀을 깨놓았다. 살아보니까 정말 여자도 자기 돈이 있어야겠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왠지 그런 여자가 저질스럽게 보였던 적도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옹졸함이 부끄럽다고. 사람은 아마도 누군가의 인생을 잘 모르는 채 비웃는 건 죄악일 거라고. 환경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게 사람일 거라고. 태희는 태경의 말에 동참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태희에겐 태경의 삶, 그 연륜의 골짜기에 고여있는 고뇌와 슬픔 또는 지혜가 도저히 감지되지 않았던 것이다. 태경은 자신의 옷 2벌을 사고 나서 조카의 옷도 한 벌 샀다. 생활비에서 쪼갠 돈이건만 남편 몰래 모아서 그런지 수표를 꺼내 쓰는데 가슴이 쿵쿵 뛰었다. 예, 너도 둘째를 가져야 되지 않니? 너무 늦으면 새삼스러워서. 태경이 말했다. 애를 또 낳아? 자신 없어, 언니.
태희가 질색했다. 혼자는 애가 외롭단다. 외롭다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일가 친척끼리 또아리 틀고 사는 시대가 아니거든. 태희는 단호했다. 태경에겐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생각이었다. 자매는 백화점 꼭대기의 식당가에서 이른 저녁을 먹었다. 밥을 먹기 전에 찬 맥주부터 마셨다. 우린 아버지 닮아 술은 다들 잘하지. 술 때문에 아버지가 43세 돌아가시지 않았니? 우린 100살까지 살 테니까 언니 걱정 말고 마셔요. 태희가 맥주잔을 단숨에 비우고 나서 말했다. 태경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언니도 형부 안 계실 때 남자친구들 만나봐. 백화점을 나와 밤거리의 사람들 무리에 휩쓸렸을 때 태희가 태경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태경은 질겁하듯 태희의 팔을 쳤다. 요샌 그게 유행이래. 옛날 애인 만나거나 학교 동창 찾아 나서는 거 말이야. 옷에 신경 쓰는 거 보니까 언니도 뭐. 태희는 전혀 심각하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태경은 복잡하고 괴로웠다. 자꾸만 태희에게 털어놓을까 하는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참았다. 살림 잘해라. 태희가 잡아준 택시에 오르기 전에 태경이 급히 말했다. 걱정 마 언니, 난 똑똑하니까. 태희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태경은 달리는 차창 밖으로 힘이 느껴지는 동생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태경이 경비실 앞에서 열쇠를 달라고 하자 쌍꺼풀이 상처처럼 짙은 경비가 없다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는 더운데 온종일 같이 일하는 게 진력이 난 사람이었다. 경비의 시큰둥한 반응과는 달리 태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왜 터무니없이 남편을 떠올렸을까? 예고 없이 아무 때나 집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라고 믿는 것처럼. 누가 왔나요? 태경은 우리 남편이 왔느냐고 묻고 싶은 걸 참고 이렇게 물었다. 학생 있잖아요. 경비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눈길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떼지도 않고 그랬다. 태경은 우선 열쇠를 가져간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것만 안심이 되어 경비에게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다. 그러나 발을 떼어놓고 몇 발짝 옮기기도 전에 경비가 자신을 얕잡아 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요새 부쩍 외출이 잦아지는 걸 알고 천하게 보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렇게 함부로 대한다고. 현관 앞까지 왔을 때 태경은 모욕감 때문에 목이 찌부러진 것 같았다. 근우가 문을 열었다. 넌 왜 학원을 빼먹니? 태경은 아들과 마주치기 무섭게 소리질렀다. 안 가긴 누가 안 가? 그럼 네가 지금 학원에 있니? 태경은 미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추궁했다. 온종일 나갔다 와서 알지도 못하면서. 근우는 반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경멸기 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백화점 봉투들을 뿌리치듯 거실 바닥에 내던졌다. 온종일 나갔다 와서 알지도 못한다고. 온종일 나갔다 와서. 온종일 나갔다 와서. 태경은 마치 독가스에 마취되는 느낌이어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자신을 애써 추스렸다. 근우는 저 혼자 밥을 먹던 중이었는지 그릇이 차려진 식탁에 앉더니 수저를 소리나게 내려놓고 제 방으로 훌쩍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 나쁜 자식. 태경은 속으로 아들을 욕했다. 사내라고 제 아비를 닮아 어미를 부리려고 만든다는 생각이 치밀어서였다. 어릴 땐 그저 엄마 엄마 하더니 지난 겨울부터 예비 가장티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마치 아버지가 없으므로 아들인 자기가 가정의 기강을 잡고 가족을 다스려야 한다는 듯이. 한바탕 싸울까? 치간 녀석이 뭔데 50을 바라보는 엄마한테 온종일 나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 나쁜 자식. 태경은 옷을 갈아입으며 모진 표정을 하고 화를 북돋우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화장을 지우려고 거울 앞에 앉자마자 땀으로 화장이 얼룩얼룩 지워지고 번들거리는 얼굴이 그를 절망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경은 눈 감지 않았다.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을 절망케 한 바로 저 얼굴이 자신의 수치의 증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꼴을 하고 돌아다니다니. 이건 미친 거였다. 경비가 멸시하고 아들이 화를 내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다. 태경은 정신을 차리자고 자신에게 말했다. 잠시 미쳤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 화장을 지워내기 시작했다. 곧 드러난 화장기 없는 얼굴이 태경은 도리어 반가웠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낡은 고향처럼 왠지 쓸쓸하고 아련한 서글픔마저 느껴지게 했다. 태경은 속절없이 엄지손가락 하나를 이빨 사이에 물었다. 자신의 등에서 울음이 문을 두드리듯 쿵쿵 치는 것 같았다. 태경은 못 들은 것처럼, 아니, 그런 슬픔의 신호를 피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찬물로 머리를 감고 샤워됐다. 등을 두드리는 울음이며 슬픔은 어딘가로 씻겨 내려갔는지 몰랐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둡고 횡댕그랑했다. 태경은 거실의 형광등과 스탠드 따위를 한꺼번에 모두 켰다. 식탁 위는 지저분했다. 나박김치의 무 쪽 하나가 식기 운두에 걸쳐 있고 먹다만 밥그릇엔 밥이 굳어가고 있었다. 조기는 살 깊은 가운데가 서툰 곡괭이질에 아무렇게나 패인 웅덩이처럼 패여 있었다. 태경은 자신의 손끝으로 식구들의 음식을 해먹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식탁 앞에서 밥 먹다만 식탁 위를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저 을씨년스런 모습에 대해 그는 미안함도 없고 불쾌감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아주 객관적으로 식탁을 바라본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에 붙어오는 풀씨 하나처럼, 혹은 대단치 않은 기억처럼. 태경은 식탁을 치우려다 말고 아들의 방문을 열었다. 그 눈은 요새 와서 좋아하기 시작한 가수 리처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을 연속으로 듣다가 찌푸린 가는 눈길로 태경을 바라보았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길게 뻗은 다리는 그대로 둔 채 눈길만으로 아는 내색을 하는 것이었다. 태경은 그런 아들을 보면서 하나의 개체로서의 자식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 새끼라고 품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단지 의식주를 부모에게 의탁하고 있을 뿐이지만 결국은 그것으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사람이라는 생각. 태경은 그 사람에게 말을 붙였다. 기분 나쁘니? 그러자 그 누가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왜? 아이는 아직도 볼부은 목소리였다. 밥을 먹다 말았잖니. 먹기 싫어. 엄마 때문이니? 내가 네 허락 없이 돌아다녀서? 태경은 아직은 둥지 안에 있는 게 분명한 자식한테는 좀 모진 표현이라고 느끼면서도 이렇게 내뱉고 말았다. 순간 아들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2초나 3초쯤 그랬다. 태경은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가 날 의심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아이가 여전히 볼부은 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마른 침을 삼켰다. 학원은 내가 다녀. 엄마가 뭘 알아? 아이가 다시 말했다. 태경은 뭐라고 말하고 싶은 기분인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언뜻 떠오르는 게 없어서 답답했다. 그러다가 그는 겨우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아직 공부할 시간 아니니? 학원 선생 할아버진가가 돌아가셨대. 아이가 말했다. 처음보다는 훨씬 누그러진 목소리였다. 하지만 태경에겐 학원 선생이라는 표현과 할아버진가가 하는 게 몹시 언짢았다. 그래서 최소한도 예, 학원 선생님이 네 동생이냐 라고 말해주고 싶었으나 반항기라고
접어두기로 했다. 수박 줄까? 아니. 어머니와 아들은 이런 대화로 일단 두 사람의 갈등을 마무리 지었다. 저기 엄마, 아까 전화 왔었어. 방문을 닫으려는 태경에게 근우가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이 굳은 듯이 제자리에 섰다. 그러나 고개는 돌리지 않았다. 어디서? 그리고 작고 무심한 듯 목소리로 물었다. 뭐 주 건축이라나? 뭐 건축이라고 그러던데? 태경은 아들의 말은 더 들을 것이 없었다. 아들이 준을 주라고 잘못 알아들었으나 상관없는 일이었다. 태경은 마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쓸데없이 닫히는 자동문처럼 그렇게 아들의 방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 같은 무게로 어느 결인가 전화기 옆에 앉았다. 바로 얼마 전 경비에게서 느꼈던 모욕감이며 자신의 들뜬 얼굴 때문에 빠져들어야 했던 절망감은 어디로 갔을까? 남자가 전화했어? 태경은 수화기에 손을 얹으며 아들에게 묻고 싶어서 고개를 젖혔다. 그러나 그렇게 물을 수는 없었다. 정말 준 건축이랬니? 혹은 수정이 아줌마 동생이 아니라던. 이렇게도 묻고 싶었다. 태경은 안쓰러운 눈으로 시계를 보았다. 9시가 넘어 있었다. 여름 저녁은 길어서 어두워진 게 조금 전인 듯 싶은데 벌써 시간은 그렇게 가버린 것이었다. 태경은 수화기에 오른손을 얹어놓고 한동안 망설였다. 온몸의 힘과 피가 그 소나기로 몰려드는 것 같았다. 하느님. 태경은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믿지도 않는 하느님을 불렀다. 혹시 언니 애인 생긴 거 아니야? 느닷없이 반짝 눈을 치켜뜨고 묻던 태희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태경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미 잊혀질 수 없는 숫자들을 낱낱이 눌렀다. 곧 발신음이 울렸다. 그러나 태경의 심장은 그 소리보다 10,000배나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발신음은 10번도 더 울렸다. 그뿐이었다. 사무실은 비어있을 것이었다. 태경은 호준의 빈 사무실과 그의 빈 의자를 보았다. 너무도 선명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었다. 차라리 잘 되었지. 태경은 이윽고 빈 사무실을 흔드는 발신음에 둔감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쉽사리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만일 이때 근우가 제 방에서 나와 엄마 하고 부르지 않았다면 태경은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을지 몰랐다. 수박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속이 다 풀어진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태경은 숨기듯 재빨리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대꾸 한마디 없이 냉장고 앞으로 갔다. 여전한 태도로 수박 반 통을 꺼내 쪼개어서 접시에 가득 담아다.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 내내 태경은 정신이 아득한 상태였다. 어쩌면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혹은 눈보라를 헤치고 걸을 때같이. 누가 이렇게 많이 먹는데? 근우가 말했다. 많이 먹어. 갈라진 목소리로 태경이 말했다. 난 2쪽만 먹을 건데. 근우가 중얼거렸다. 전화가 몇 시에 왔었니? 태경은 수박씨를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내어뱉는 아들을 사물처럼 바라보며 물었다. 몰라, 시간을 안 봤어. 엄마가 오기 훨씬 전이야? 남자던데? 누구야? 근우가 수박을 베어물며 입안이 바쁜데도 엉뚱한 질문을 했다. 태경은 낯을 있는 대로 찡그렸다. 수정이 아줌마 알지? 태경은 음정을 잡지 못하는 음치같이 터무니없는 높은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수정이 아줌마 동생이 집을 고치는데 그 집이 부자거든. 그래서 건축 사무실에서 유명한 건축가한테 수정이 아줌마 동생이 부탁한 그 사무실일 거다. 뭐 물을 게 있었나?
태경은 뒤죽박죽으로 말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다. 막내 이모가 너 용돈 주더라. 이모랑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저녁 먹었어. 형제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태경이 말했다. 이모 만났구나. 아이가 반색을 했다. 태경은 거짓말값으로 지갑을 가져와 자기 돈을 10,000원 꺼내 근우에게 주었다. 빨리 고등학생이 되어야지. 늘 이거 한 장이니? 근우는 빳빳한 지폐 한 장을 흔들며 즐겁게 말했다. 태경은 그런 아들을 향해 씩 웃었다. 들어가 공부해. 태경이 말했다. 엄마가 자신있게 하는 말은 그거 한마디뿐이니까. 아들의 표현에 씨가 있든 독이 있든 태경은 아이와 차단된 공간으로 나뉘는 것만 좋았다.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한 뒤 다시 전화기 옆에 앉았다.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전화를 했어. 태경은 허공에서 메아리를 올리는 자기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런 빈 목소리로는 도리어 허기만 차올랐다. 누구든지 호준을 아는 사람을 찾아 호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수정은 서울에 없었다. 가족끼리 무주구천동으로 떠났다. 태경은 자기가 수정의 동생네 전화번호를 모르는 게 몹시 후회되었다. 태경은 소파에 길게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무지의 실크 벽지엔 아무런 사연도 묻어나지 않았다. 그 헐벗은 비행장 옆, 낡은 예레미야 병원 가까이 29살의 강한 그대가 죽어 있었지. 태경은 빙하기를 생각했다. 그러면서 허둥지둥 책꽂이를 더듬어 보았다. 남편의 책과 장서들이 보기 좋게 꽂혀있는 책꽂이 어느 부분도 태경의 허기진 눈길을 보듬어 주진 못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시절이 후련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주 먼 바다를 건너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저 아득한 과거. 네가 보던 책을 가져가렴. 늘 따뜻했던 어머니가 그랬던가. 그때 태경은 혼수 이외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다른 집에 가서 새 살림 살 터이므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 이날까지 함께 부대낀 가족들 속에서 자기는 몸만 떠나오려는 듯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결혼 날짜가 가까워왔을 때 그는 초봄에 이 어린 햇살 쬐이는 작은 뜰 옆에서 그동안의 일기와 편지들을 불태웠다. 사춘기의 슬픔과 환상이 타고 시인이 되려던 꿈도 타버렸다. 결혼을 한 뒤엔 빛 좋은 신랑과 낯설되 친척의 줄로 얽힌 사람들 속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버둥거렸는지. 그런데 이게 무슨 변일까? 이미 타버린 과거가 여전히 죽지 않고 새파랗게 살아서 태경을 휘저어 놓다니.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간다. 그러나 괴로움에 이어오는 기쁨을 나는 또한 기억하고 있나니. 밤이여 오라. 종은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있다. 태경은 숨쉬듯 아폴리네르를 기억해냈다. 태경이 시집을 온 뒤 동생이 결혼을 했고 일찍이 남편과 사별했던 어머니는 오래도록 혼자 살아야 했다. 태경은 과거의 크고 작은 골짜기와 언덕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때 내 물건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 시집도 꽤 모았었는데 갈피에 은행잎, 단풍잎, 내잎 토끼풀도 넣어두었었지. 태경은 책의 행방이 궁금했다. 그는 오래도록 앉아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아주 짧은 세월 같았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 어느 날 회사에서 쓰러져 입원했는데 간암이라고 했다. 그리고 석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세상으로 떠났던 것이다. 딸만 달랑 둘인데 자신까지 과부가 된 것을
전 씨는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보라고 믿었다. 그래서 큰딸 태경이 결혼을 하고 사위가 김진규를 닮은 미남에 인류대학 나와 재벌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태경의 시집이 그럭저럭 정리되고 식구가 단출하게 되었을 때 전 씨는 하늘이 내린 아들이라 마음먹고 태경이 내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태경은 정말 자신의 과거를 까맣게 잊고 살았다. 자기가 여자라는 것, 한 사람의 개인으로 어떤 꿈을 가졌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오래된 낡은 사진첩을 들춰보듯 태경은 자신의 처녀 시절을 되새기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왜 이런 상념 끝에 태경이 불쑥 여수의 남편에게 전화를 했을까? 저예요. 태경이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쪽에서 잠시 헤매이는 듯 침묵에 빈칸이 생겼다. 당신이야? 이윽고 찬수가 물었다. 네. 목소리가 왜 그래? 잠이 와서 그래요. 잠이 오면 잘 일이지 전화는 왜 해? 급한 일 생겼어? 아니요. 싱거운 사람. 나 아마 다음 주 중에 올라갈지 몰라. 미국 출장 가게 되려는지. 잘하고. 하지만 찬수는 멀리에서도 명령했다.